1학년 중에서도 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네. 네. 일단은 아까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교 때에 비해서 많아진 학습량에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좀 전과목 밸런스 있게 학습해야 되는 필수 학습들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기 7번에 있는 그 수학 선행했었던 교재 스스로 오답 횟수 채우기 요거를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답 횟수를 채운다는 게 무슨 의미시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각주를 달아서 이제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요게 오답 정리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답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아는 거다. 라는 게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오답 정리를 시켜보면은 네. 이제 틀린 이유를 이제 다 분석을 해보거든요, 같이. 그러면은 제일 많은 사례가 자기가 분명히 풀어봤던 문제예요. 풀어봤던 문제인데 못 푸는구나. 네,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것도 심지어 똑같은 논리로 틀려요. 그때 헷갈렸던 논리 그대로. 네. 틀렸던 실수는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되죠. 지나가다 밟은 똥은 또 밟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요 똥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놓는 과정이 오답 횟수 채우기. 오답 횟수 채우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학원에서 그 주에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다가 선생님의 설명이나 혹은 해설을 통해서 다시 맞힌 문제들 있잖아요. 네. 요거를 정확하게 그 다음 주에 다시 풀고 다시 채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주에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고 다시 채점을 하는데 그때 또 모르는 문제들을 다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문제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풀면서 그 문제집에서 선생님의 요 해설이나 혹은 요 해설지의 도움 없이 동그라미를 다 쳤을 때 저는 그 문제집을 한 권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틀려서 내가 이해했다면 이 이해한 순간의 깨달음이 다시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한 내용을 내가 스스로 해설서를 일단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아,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네. 한 특목고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답안지를 끝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서 이해했다면 그게 정확히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이 나왔을 때 이 답을 내려면 어떻게 했을까? 이 과정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활용했을까? 이것을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다면 너는 이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봐서 이해했다면 그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주입된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문제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오답 횟수 채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고1 친구들이 이제 올라갈 때 좀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미 수원 수투를 뭐 한 2바퀴씩은 돌려놨겠죠? 최상이면 그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서 뭐 센 수학도 돌려놓고 그리고 고쟁이까지 돌려놨다. 와, 고대까지 했으면 뭐 정말 최상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막 센 수학을 무슨 막 3바퀴 돌렸다. 라고 한 친구 막 센 수학 B 막 한 30문제 조합해서 풀려보면은 한 20문제 맞고. 돌린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네. 스핀을 한 거죠. 스핀. 네, 맞아요. 정말로 돌렸죠. 네. 그냥 답지를 보고 대충 알 것 같으면 이해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틀린 문제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이런 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죠. 그 맞죠.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7번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행했었던 교재. 아까 그 최상위권 친구가 센 수학이랑 고쟁이를 만약에 학원에서 풀었다라고 하면은 앞에서부터 틀렸던 것들을 다시 풀고서 다시 채점하면서 모르는 건 다시 분류해가지고서 동그라미 하나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동그라미 하나 채우는 거를 이번 방학 중에 하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개념, 수학에 대해서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개념을 응용해라 하는데 개념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사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는 뭐 공식 증명도 해봤고 개념서도 다 읽었는데 그런데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오답 횟수 채우기를 시도해서 성공을 한다면 나는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는 요 과정이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듣고서 그냥 예제 풀면은 그냥 그 로직대로 유제를 잘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있죠. 개념 듣고 예제를 봤는데 유제가 조금 숫자랑 스타일만 바꿔지면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런 친구들일수록 요 오답 횟수 채우기 횟수를 늘리면 효과가 좋은데 한 명 예로 들고 싶은 친구가 네네네. 사례가 있나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고 올해 이제 대학을 간 친구인데 좀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한 4등급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학원을 선행을 아주 빨리 좀 빼는 데다가 학원에서 좀 아이들을 좀 약간 다그치는 학원 스타일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비호감도 좀 약간 늘어나고 수학을 좀 힘들어했었는데 이 친구한테 그래서 야 너 요번에는 근데 그 친구 그래서 학원을 끊었거든요. 너 그냥 오답 횟수 채우기만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서 딱 진짜 센 수학이랑 고쟁이 오답 횟수 채우기를 동그라미를 2개를 다 채웠거든요. 얘가 2등급 나왔어요. 와. 고등학교인데.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사실 2개를 찬양하거든요. 학습 습관 중에. 오답 횟수 채우기 하는 거랑, 그리고 요 오답 정리하는 거. 요거 2개는 제가 학습 습관 중에 그 가장 찬양하는 2가지인데, 이 친구도 찬양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답 횟수를 채워가지고서 자기가 결국에는 2번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스로 푸는 게 완성이 되면은 당연히 개념도 이제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지 자꾸 어려운 문제를 이제 계속 푸는 거 요거는 그거를 좀 약간 방학 때 미리 하고 하면 효과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이제 너무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답 횟수를 채우고 개념 노트를 정리하고 오답 노트를 만든다.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아니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다소 확신합니다. 다소 확신하시는군요. 97%.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경험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진짜요? 네. 혹시 학교 이름도 알 수 있나요? 네. 세종고고 네네. 심지어 문과 학생이었어요. 세종고에서 문과 학생인데 이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이공학 계열 희망하는 애들, 메디컬 희망하는 애들까지 섞이면서 정말 등급 따기 어렵거든요, 수학이. 맞습니다. 근데 문과 학생이 수원수투에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그런데 권장학습 중에 이 정도 해야 1등급 나와? 라고 하는 것 중에 오답 횟수 채우기 말고 하나 더 추천하실 만한 건 없습니까? 요거 하나 좀 추가를 하고 싶네요. 네. 문학작품 분석, 개수 늘리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문학작품의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어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제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고 그리고 문단별 중심 내용도 이제 핵심어랑 요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요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문학은 이렇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문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상을 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수능 작품 중에 그 작가가 나는 이런 의도로 쓴 거 아닌데? 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의도다라고 해서 정답이어가지고 이슈가 됐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작을 하고 그 다작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습득을 하다 보면 전 감상 능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문학은 풀고 나가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거죠. 그 보기를 1, 2, 3, 4, 5번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그 문학 작품의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서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해보는 거.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해설지나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요 분석 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다 이제 요새는 탑재다 잘 나와 있으니까 요것들을 이제 앞에다가 필기를 해서 이제 옮기면서 문학 작품이 나는 아까 이렇게 감상을 했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감상해야 되는구나 라는 요 감상을 요 비교 분석해보는 거. 그런 다음에 요 분석한 거를 2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복습하는 거. 요거 3가지만 해도 저는 문학 감상 실력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어에서 저도 강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풀 때 학생들이 전부 다 문학 작품은 개인의 개성으로 분석하고 개인의 개성으로 감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시험에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출연하셨던 이만기 UA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EBS 강사하셨거든요. 네. 어떤 말씀하셨냐면 작가의 작품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작가의 것이 아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이 우리나라 수능에 딱 맞는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 네. 이것이 답이야. 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집을 보면 두께가 보통 요만큼 문제 해설지가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학생들 문제지만 자꾸 보려고 해요. 해설지에서 왜 그렇게 이게 정답이 나온지에 대한 충분한 추론이 정말 수학만큼이나 맞습니다. 예, 많이 반복되지 않으면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요. 네. 자기가 문학 작품을 분석, 감상하고 느끼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수학 점수, 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반드시 답지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분석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답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는 습관을 가져라. 네, 정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이게 아이들한테 감상해라 라고 하지 말고 좀 분석해라 라고 해야 된다고. 문학작품 그렇네요. 감상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막 음미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 네. 얘가 하늘로 갔구나 그냥. 근데 분석을 해서 하늘로 간다는 게 어떤 이상향으로 간다는 게 어떻게 표현적으로 돼 있는지를 완벽하게 좀 습득하는 과정을. 근데 아이들한테 또 이제 이게 마음속으로 이게 저는 국어가 애들이 한국말이니까 특히 비문학이랑 문학은 언젠가 좀 약간 늘 거니까 조금 이제 임박할 때까지 좀 미루는 경향이 좀 크다고 봐요. 난 할 수 있다. 네, 네. 한국말이니까 난 말 잘하고 애들이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문학이랑 비문학 분석 그리고 국어 모의고사 푸는 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 전을 제외하고는 3년간 해야지만 국어에서 좋은 실력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모의고사 매주 푸는 거를 전 사실 이번 겨울방학 때 한정해놨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 이전에는 모의고사 매주 보는 거랑 비문학, 문학은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어 어쨌든 2학년과 3학년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네. 1학년 때부터 80 몇 점이 나왔는데 고2에도 80 몇 점, 3학년에도 80 몇 점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결정적인 어떤 습관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상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비문학도 답을 찾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데 자신이 어떤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맞았는데 시험에서는 꾸준히 그런 패턴은 틀리는 게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 습관을 바로잡기만 해도 90점대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좀 모의고사에 많이 도전해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또 비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비 고일을 올라간 학생들, 우리 예비 고일 학생들에게 조언하신다면 어떤 점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저 또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비교과 학생부를 챙기는 좀 골든타임은 또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중학교 2학년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놓친 친구들이 한 좀 90%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중1에 자유학기제라는 어떤 설익은 것을 경험을 하긴 했으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진로를 뭔가 결정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때 너희가 이제 2학년 올라왔을 때 너희가 정한 진로가 굳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아도 괜찮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것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고민이 막 깊이 머리를 싸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부모님이랑 같이 뭐 여행도 다니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기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중2라고 생각돼서 중2가 골든 타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고1 여름방학에는 선택 과목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1 겨울방학 올라갈 때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큰 계열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골든타임이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네. 저는 이제 약간 딱 고등 한정 좀 약간 미시적인 골든타임을 좀 보자면은, 전 두 번이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저는 겨울방학이라고 봐요. 고1 올라가는 겨울방인가요? 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말고사 끝나고, 특히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가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골든타임을 제가 겨울방학으로 잡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학기 중에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답변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동아리 면접 준비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세특 관련해가지고서 너네 진로랑 연관해가지고서 과목에 대한 발표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적합한 주제를 찾아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탐구를 하기가 학기 중에 공부하기에도 전 너무 바빠가지고서 이걸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죠. 요거를 전 겨울방학 때 최소 제가 학생부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생부의 각 영역 동아리,
자율 진로. 근데 요새는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은 그 학교에 대한 정보도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요 동아리 자율 진로, 그리고 과목별 뭐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진로랑 엮든지 진로랑 엮지 않더라도 요 과목별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할 만한 주제가 요런 거 확장할 수 있는 책이랑 논문을 전 찾아놓는 것까지. 네. 논문까지요? 전 DBPR에서 논문 찾아보는 걸 해보라고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좀 이제 그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게 연구가 되는 거를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책까지만 딱 읽으면은 그냥 다양한 주제가 어떻게 연구되는지를 좀 몰라서 좀 약간 창의성이라는 게 사람 좀 한정적인데 다른 사람들 한 걸 보면서 전 창의성을 좀 약간 길러보라 그런 목적에서 논문까지 좀 제목을 찾아보라고 해요. 그렇죠. 창의성이라는 건 아무래도 과거에 배웠던 어떤 지식과 기억을 융합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 나의 선행 연구한 분들, 자, 연구하신 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논문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주제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논문을 새로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새로운 주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 책까지 읽어놓고 한다면 참 좋겠네요. 맞습니다. 책을 그래도 저는 한 2권 정도는 읽어놓으라고 하거든요. 과목별로 이제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써봐라. 그래서 저는 진로 보고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해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게 특목고 준비해본 친구들이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봤다 보니까 그 소재가 될 만한 그런 탐구를 한 번씩은 해보니까 이제 탐구해서 어떻게 탐구를 해야지 자기소개서에 잘 적히고 학생부에 잘 적힐지 학생들이 아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런 친구들 좀 다소 유리한 건 있겠는데 안 해봤다라고 하더라도 과목별, 영역별 주제를 좀 한 번씩은 정해보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그게 선행돼야 되죠. 자기 진로가 정해지는 거. 그거까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 과목별로 독서 2권이면은 6과목이면 12권인데요? 전 2권, 그냥 2권이요. 그러니까 전체 해가지고서 2권 정도만 주제 정해서 네네네.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최상위권. 그 친구들은 그 정도 한번 해줘야죠. 그래서 과목별로 그러니까 세특마다 2가지 이상은 자기가 발표를 할 거를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제까지 하는 거는 최상위권. 최상위권.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